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과학생활 생명과학편, 오늘은 혹성 탈출 종의 전쟁 편입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He's a smart one, isn't he? What are you going to name him? 전 세계에 퍼진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해 유인원들은 나날이 똑똑해지고 인간들은 점차 지능을 잃고 퇴화해갑니다. 유인원의 리더 시저는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할 길을 모색합니다. 부하였던 코바를 죽이면서까지 시저는 전쟁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전쟁을 피하려고 숲속에 숨어 지내는 시저와 그의 무리들을 살아남은 인간들은 끝까지 찾아내려고 합니다. 특히 인간군 지도자인 대령은 전쟁을 선택하고 유인원을 몰살하기에 앞장서지요. 결국 한밤중에 습격을 온 대령의 부하들에 의해 가족과 동료들은 무참히 살해되고 시저는 복수를 다짐하고 그들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인간과 유인원이 종의 운명과 지구의 미래를 걸고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혹성 탈출 시리즈 제3편 혹성 탈출 종의 전쟁입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과연 자연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혹성 탈출을 통해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하는 자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화의 전편에서는 유인원과 인간이 서로 공존할 길이 있었지만 시저와 대립하던 코바가 인간을 공격하며 서로 불신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인간들은 유인원을 공격하려고 하고 시저는 인간을 피해 무리를 이끌고 숲속에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다시 조용한 숲속의 평화를 깨려고 합니다. 한 무리의 군인이 고릴라 한 마리와 함께 조용하게 숲속에 나타납니다. 군인의 모자에는 원숭이 킬러, 원숭이는 잘 시간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저와 그의 친구들은 원숭이일까요? 혹성 탈출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무엇이냐면,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 상과인 유인원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 사람 상과로도 분류합니다. 유인원에는 이과 8속 26종, 즉 26가지의 우리 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보면 과는 두 과인데요. 긴팔 원숭이과와 그리고 사람이 속해 있는 대형 유인원유가 있습니다. 대형 유인원유에는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그리고 사람이 속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 속에는 오랑우탄과 고릴라, 침팬지, 인간이 등장하고요. 원숭이는 한 마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원숭이가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원숭이 영화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군인들의 기습 공격은 실패로 끝납니다. 살아남은 병사와 고릴라 한 마리가 포로로 잡혀 있죠.
무릎 꿇고 있는 인간들 앞에 나타난 유인원의 리더 시저. 시저 앞에서 포로로 잡힌 병사는 그를 동물 취급하지만 오히려 시저는 그들에게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I heard you had a hidden command base. We could never find it. 이 장면에서 Started to think that you might be dead. But Colonel 인간과 McCullough said you were up here 나머지 somewhere. 유인원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대결 구도를 잘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편을 먹고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Not start this war. The ape who did is dead. His name was Koba. 인간과 유인원이 갈라져 서로 다른 편에 서서 전쟁을 하는 Fight only 이 영화. protect apes. Yeah. What about him? 너무 자연스럽게 Ten 느껴지시죠? more just like him. 그런데 자, 이 영화의 처음 출발인 They follow Koba. 영화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What I will do. 1968년에 개봉한 프랭클린 샤프너 감독의 영화 혹성 탈출의 포스터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영화를 봤는데요. 정말 어린 시절에 봤던 영화 중 가장 재미있었고 충격적인 결말로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영화인데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러한 SF 영화의 명작 중 하나입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영화의 결말은 영화사에서도 손꼽힐 만큼 반전의 충격적인 결말로 아주 유명한데요. 영화 속에서 보면 우주인들이 어떤 외계 행성에 추락했다라고 믿고 그 행성을 탐험하다가 그 행성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혹성 탈출의 모티브는 이미 이전의 다윈의 진화론에서 우리가 그 싹을 조금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고 논쟁에 휘말릴까봐 책 내용 속에서는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어떠한 문구도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인간과 원숭이의 조상이 공통이며 거기서 갈라져 나왔다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었죠. 그래서 신문에서는 원숭이의 몸을 하고 다윈의 얼굴을 갖추고 있는 이러한 그림을 그려서 다윈을 놀림감으로 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다윈의 이러한 혁신적인 생각에 동조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종교적인 입장과 다윈의 과학적인 입장이 결국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1860년 옥스퍼드 대학교 자연사 박물관에서 유명한 토론회가 벌어집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그때의 그 장면을 조금 코믹하게 그려놓기는 했지만 사실 거의 대혈투나 진배 없었습니다. 한쪽은 교회의 입장, 한쪽은 과거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주자였거든요. 종교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미꾸라지 샘 또는 유들유들 샘이라고 불리는 윌버포스 주교였고요. 또 한 사람은 다윈의 불독이라고 불리던 헉슬리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각각의 진영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로 토론을 했었는데요. 윌버포스 주교가 이 토론을 하는 도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덱델의 주장에 따르면 덱의 조상은
원숭이입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흑설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처럼 자신이 가진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진실을 호도하는 사람이 나의 조상이라면 나는 차라리 원숭이를 나의 조상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과 함께 흑슬리가 토론에서 압도하게 되시죠. 자,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인간과 원숭이 사이의 지위는 계속 논란거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있는 유인원들, 이 인간의 조상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촌입니다.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우리의 사촌이라는 거죠. 자,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자,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공통 조상이 1200에서 1600만 년 전에 지금 현재의 영장류의 공통 조상이 갈라지기 시작했고요. 제일 먼저 오랑우탄이 갈라지고, 그 다음 고릴라, 그 다음 사람과 침팬지는 400만 년에서 600만 년 전까지는 공통 조상이었습니다. 즉 600만 년 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과 침팬지가 공통 조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침팬지는 아주 가까운 사촌지간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영화 속에서는 사람 혼자 그리고 나머지 영장류들이 모두 같은 편인데요.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또는 유전학적으로 보면 편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침팬지와 인간이 같은 편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고릴라와 오랑우탄이 같은 편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별도의 한 편이고 나머지 유인원들이 또 한 편이라는 이러한 생각은 인간이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을 만물의 영장, 그러니까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아주 독보적이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편먹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수를 다짐하며 대령을 찾아 나선 시저와 일행들은 눈 속에서 총에 맞은 군인들을 발견합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here? Long time. Long. 그들이 도중에 만난 노바처럼 그들도 코피를 흘리고 인간들이 쏜 총에 맞아 죽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변을 정탐하고 있는 사이 시제 일행의 말을 훔쳐달라는 인물을 쫓아 가서 만난 것이 바로 배드에이프입니다. 배드에이프는 시제처럼 말을 할 수 있는데요. Apes from 이 영화에서 유일한 Hold it. 개그 코드를 가진 등장인물이 바로 Get sick. 배드에이프입니다. Get smart. 배드에이프는 Then human. 자신이 kill ape. 동물원에서 Not me. 살았고 인간들이 어떻게 병이 들어가고 자신이 어떻게 말을 하게 됐는지 차분하게 재밌게 설명합니다. Bad ape. 그렇다면 여러분, 침팬지도 말을 할 수 있을까요? No touch.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어미로부터 떨어져 한 가정으로 입양된 침팬지가 바로 님침스키입니다. 인간에 입양된 침팬지는 수화도 하고 커피도 즐기며 마치 혹성 탈출에서 볼 수 있었던 유인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을 하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침스키는 실험이 실패하면서 어떤 동물 실험 기관으로 팔려가서 비참한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말하는 침팬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인원이 말하는 것에 관해서 실험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보노보 칸지라는 원숭이는 천재 원숭이로 불립니다. 천재 원숭이로 불리는데요. 200개가 넘는 단어를 익혀서 600가지 넘는 수행 과제를 할 수 있을 만큼 똑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수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직접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원숭이는 왜 사람처럼 말을 못할까? 우리가 과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재밌는 걸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자, 이 소리는 우리가 원숭이가 그러니까 유인원이 원숭이가 실제로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의 해부학적 구조를 본따서 소리를 합성해서 낸 건데요. 그러니까 원숭이도 잘 가르치면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원숭이나 유인원이 왜 말을 할 수 없을까라는 데 대해서 발성기관의 구조상 사람과 같은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조금 더 해보니까요. 뇌과학파의 생각처럼 원숭이나 유인원이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떤 해부학적인 원인이 아니고 뇌에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신경회로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쪽으로 최근에는 우리가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고 가르친다면 우리가 말하는 유인원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시저는 복수를 하러 왔지만 오히려 대령의 부하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 갇히게 되죠. 우리 속에서는 이미 시저의 유인원 무리가 잡혀 있습니다. 대령은 군인들과 시저의 유인원 무리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면도하듯 깎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대령이 유인원인 시저와 외모에서 확실히 구분이 간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외모 중 바로 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유인원과 달리 인간만이 털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1967년) 영국 동물학자 데스먼드 모리스가 펴낸 털없는 원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지구상에는 193종의 원숭이와 유인원이 살고 있다. 192종은 온몸이 털로 덮여 있고 단 한 가지 별종이 있으니 이른바 호모 사피엔스라고 자처하는 털없는 원숭이가 그것이다 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원숭이와 유인원들이 분화되고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현생 인류가 털없는 원숭이가 된 이유와 그 시기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지만 아직 과학자들 사이에 합의된 결론은 도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1960년 영국 옥스퍼드대 동물학자 앨리스터 하디는 수생 유인원 가설이라고 하여 물가에 살았기 때문에 인간만이 털이 없다라는 그러한 가설을 냈고요. 2003년 영국 리딩대 진화생물학자 마이크 페이겔은 기생생물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털이 있으면 거기에 기생하는 이와 같은
피를 빨아먹는 이와 같은 기생생물이 들러붙기 때문에 털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여러 이론이 있는데 이러한 이론 이외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털이 사라지면 땀샘이 전신에 발달하여 체내 열 배출이 용이해져서 몸이 과도하게 뜨거워져 세포가 손상을 받는 그러한 일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게 우리가 사바나에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라는 거죠. 털이 있으면 사냥에 거추장스러울 수 있는데 털이 없으니 인간은 활동적으로 사냥에 나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론이 맞는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인간만이 털이 없는 유인원이라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령은 시저를 끌고 와 자신의 과거를 알려줍니다. 바이러스에 의해 퇴화되기 시작한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면서까지 인류를 구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는 거죠. 대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저의 눈에는 그의 대의에 감동한 눈방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을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나라는 그러한 아픔을 공감하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눈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간과 유인원의 입장이 상당히 바뀐 듯한 그러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저는 가족들, 자기 신의 동료들을 사랑하고 대령은 인류를 위한다는 대의는 있기는 했지만 둘의 입장은 상당히 달라 보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둘의 입장이 어땠든지 간에 인간과 유인원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복수에 가득 찬 시저의 모습이고 냉정하게 보이는 대령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시저의 이러한 복수에 가득 찬 모습이 좀 더 사실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이 영화에서는 시저가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침팬지이긴 하지만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인간과 침팬지의 뇌는 단지 4%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단지 4%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인간과 침팬지의 두뇌의 모습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인간의 진화 과정을 보면 뇌는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했고 침팬지는 인간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비슷한 정도의 두개골 크기를 나타냅니다. 자, 지금 현생 인류의 뇌와 침팬지의 뇌를 비교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뇌가 거의 3배 정도 더 큽니다. 그리고 주름도 많이 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인원의 두뇌 크기는 사람의 3분의 1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어 능력과 관련된 것은 폭스P2라는 유전자가 관여되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하나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인간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단지 말만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지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전자 하나의 문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대령의 반란군이 진압되고 인간은 이제 시저의 유인원 무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때 유인원들을 공격했다면 승리할 수 있었겠지만 잠시 기다리는 사이 눈사태가 벌어집니다. 군인들은 눈사태를 피하지 못하고 유인원들은 나무 위로 피신해
살아남게 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장면인데요. 인간은 나무에서 내려와 문명을 건설했는데 이 장면에서 유인원들은 나무로 다시 올라가 생존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화 끝부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시저는 유인원들을 이끌고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러 나서게 됩니다. 옥성 탈출 반격의 서막에서 시저가 외쳤던 유명한 대사가 있죠. 유인원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영화 내내 시저가 보여준 모습은 그 어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영화에서 질문은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 유인원이 진화해서 인간의 모습이 되고 인간은 퇴화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요. 정말 인간다움, 진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인간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내내 시저의 모습을 보면 대령이나 다른 그 어떤 인간의 모습보다 더 도덕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저는 그 어떤 인간의 리더보다 더욱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영화 내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저는 도덕성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니고 있는 유일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합리성조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이 영화에서 참 서글픈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과연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특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 그럼 시절의 모습을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저와 그의 무리들에게서 보면 우리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퇴화한 인간인 노바의 모습과 오랑우탄 모리스의 모습 그리고 다른 고릴라의 모습이 있는데요. 누가 봐도 인간은 노바라는 걸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인간은 외모로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아무리 지적 능력이 뛰어나도 유인원은 유인원일 뿐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모에 따라서 즉 1% 내지 2%의 유전자 차이에 의한 육체의 모습에 따라 생물의 종을 구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냉정하지만 어떤 서글픈 현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데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란 무엇인가를 인간이 아닌 시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옥성 탈출 시리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볼 만한 그러한 영화들입니다. 유인원을 통해 진정한 인간의 모습 한번 느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